뭐라 그러야 되나, 이거 뭐 분석 강의 하여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출문제, 지금까지는 아니고요, 이전 서답형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이전 서답형 시험하고 1차 객관식하고 2차 논술 시험을 봤던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한 3차례 정도 시험 제도 바뀌었죠. 그 이후에 서논술형 시험을 한 3번 정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요 해당하는 부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좀 볼 텐데요. 요거는 제가 봐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전 교육 과정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문제들이라서 현 교육 과정에 포섭되어 있는 내용 요소하고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문제들이 있어요. 교과서에도 언급이 안 되고 안 다뤄지고 있는 내용 요소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빼서 제 생각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만 좀 보고요. 대신에 요거하고 요거는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요 시기는 2007년 개정이 아마 좀 중요하게 반영되어 있던 시기고, 그 이후에 2009년까지 초반까지, 요 이후에는 그 이후의 교육과정, 현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을 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출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 봐야 될 거나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영역은 크겠죠. 학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라면 소크라테스의 모든 이론이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안에 예를 들어 인식론적인 논의들이라든지 존재론적인 논의라든지 이런 논의들은 여러분하고 별 상관이 없거든요. 크게 상관이 없고, 보통 그러니까 윤리학적인 논의들을 하는데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소크라테스의 전체 학문 영역 내에서 어떤 부분에 출제하는구나라는 이런 거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출제자가 예를 들면 칸트라면은 칸트의 어느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이론들을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내용들이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한 5월 정도 되었으니까 일정 정도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좀 복습도 해보는 그런 시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제가 기출 문제 분석 강의를 언제 어느 시기쯤에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시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강의 스케줄로 이론 강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요 시기에 물론 지금 교과 교육론을 하고 있지만 기출 문제 분석 교과 교육론 제일 마지막에 할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이론 강의도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학기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물론 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미 일정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은 연초에 기출 문제를 보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이론 강의가 이론에 대한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기출 문제 봐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시물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지? 하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아마 기출 문제는 일정 정도 이론에 대한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봐야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일주일에 원래 한 번 이상 일하지 않는데, 이번 달하고 6월 달에 2번씩이나 일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휴관 공고가 나면 쓰러졌구나, 일주일에 2번 이상 2번 일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2번을 일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정도 일하고 아니면 아예 일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자, 농담입니다만 여러분들 여러분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쉬시죠? 주 5일 근무하시죠, 그죠? 예, 5일 괜찮습니다. 괜찮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는 말씀드리면 문제를 좀 분석해 보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 스케줄대로,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는 스케줄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윤리하고 동양윤리하고 한국윤리하고, 다음에 정치사회사상, 중간중간에 이제 응용윤리, 통일교육론, 다음에 교과교육론, 이런 식으로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 학원의 원장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술을 한 잔 드시더니만 아니 왜 서양부터 강의를 하냐고 저한테 그래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뭐 일종의 서양 우월주의 아니냐. 그래서 아니요 그런 생각 없고 그냥 양이 많아서 그래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이 문제 비중은 동일한데 이론가들이나 해당 포섭되어 있는 이론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 지우개가 아주 좋네요. 가볍고. 자, 서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소크라테스부터 보도록 합시다. 2013년도 예상외로 소크라테스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같이 나오든지 뭐 그런 형태로 보통 출제가 되고요. 교과서를 기술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뭐 수능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보면은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플라톤 문제는 종종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 영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그러니까 선원술령 시험 바뀌기 바로 직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자, 고대 서양 윤리 사상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더 좋은 것을 행하려 할 것이다. 좋은 것들 대신에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성향에서 찾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 지문은 프라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프라타고라스. 근데 뭐 밑에 보시면 출제 지문 및 뭐 관련 이론 되어 있죠. 관련 이론 되어 있는데 저자는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저서를 남기지 않고 플라톤이 다 이렇게 글을 썼죠.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초기 대화편에 해당합니다. 이 초기 대화편들은 전부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라고 불려집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초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중기 대화편의 대표적인 게 국가입니다. 국가 대화편이고 여기 뭐 프라타고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메논, 뭐 파이돈, 뭐 크리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보통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플라톤이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지 않고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들을 거의 원형 그대로 싣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라 하지만 결국은 글 쓴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플라톤의 대화편 중 초기 대화편 중 프라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이 지문에 담겨 있는 소크라테스의 이론은 우리가 보통 지행일치설이라고 불려지는 이론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지문 보시면 조음에 대한 알을 소유한 사람은 알고 있다면 그걸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음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할 것이다. 알의 소유가 즉각적으로 행위를 산출한다 라는 지행합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마 문장을 보시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향해 가고자 하는 하는 것은 인간의 성향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지행합일설이 함축하고 있는 게 악행의 비자발성 내지는 의도성입니다. 지금 요 문장, 소크라테스 요 문장을 보시면은 자기가 실제로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건 행하는 사람, 그걸 의도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끝 문장 보시면은 그건 인간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인간의 성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행합일설 밑에 전제가 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조음을 추구한다.
인간은 성향상 좋음을 추구한다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주의적 가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나쁜 것을 회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을 추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일을 행동하고 있다는 건 악한 행위를, 악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삼아서 그걸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로부터 이것의 원인은 좋음에 대한 무지, 그렇죠?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가 요 악행의 원인이고,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지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떤 의미에서 요 행의 원인은 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설의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력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러한 감정에 빠지기 전에는 자신이 최선이라고 파악한 것에 어긋나게 행위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암보다도 강한 것이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어긋나게 행위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제력 없는 사람 나오고 히라보 아크라테스라는 단어도 써주고 있네요. 써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고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7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관련된 이론은 자제력 없음의 성격, 특징, 자제력 없음의 피해야 할 성품으로서 자제력 없음과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데 행위의 책임 문제 이런 것도, 일단은 요 지문은 자제력 없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들 중에 해당 장이 아니면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해당 장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다룰 때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제력 없음의 특징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제력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러한 감정에 빠지기 전에는 어떤 자신이 최선이라고 파악한 것에 어긋나게 행위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문장이 핵심인데요.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7권의 자제력 없음, 피해야 할 성품으로서의 자제력 없음을 다루고 있을 때 이 자제력 없음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무절제와, 그러니까 이건 악덕이고, 피해야 할 성품이고, 요 둘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자제력 없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요 둘 사이의 차이의 핵심은 올바른 행위의 원리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느냐는. 혹은 올바른 합리적 선택을 했느냐, 올바른 합리적 선택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요 둘 사이의 차이의 핵심입니다. 얘는 쾌락에 대한 무절제한 추구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그건 잘못됐죠?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친구는 올바른 행위의 원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알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분노라든지 욕망 있고, 분노에 지고 욕망에 지는 거예요. 분노에 지기도 하고 욕망에 지기도 하고. 근데 요 분노에 지고 욕망에 질 때 인간이 이렇게 자제력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적 상태가 있습니다. 성급해서 혹은 마음이 약해서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 마음이 단련이 되질 못해서 덕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단련되지 못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성격, 그 성급함이라든지 혹은 마음 약함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져버리는 거죠.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앓음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 휩싸여 버리면 마치 무지한 사람처럼 행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무지한 사람처럼 행동해 버린다라는 게 이 둘 사이의 근본 특징입니다. 근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재심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은 이 정도로 보시고 출제 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이런 패턴으로 할 거거든요. 일단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제시문 출처 보고 그 제시문에 어떤 이론이 있는지 이론 확인하고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아마 출제 의도라고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혹시라도 복습을 하고 하실 때 이론 정리하실 거 아닙니까? 이론 정리하실 때 기준이 될 겁니다. 이 지금 요 문제를 낼 때 출제자가 요 학자들의 이론 중에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알아본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여러분 이 출제 의도라고 되어 있는 칸에 있는 내용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두 번째, 자제력 없음의 성격과 종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세 번째, 행위의 책임 문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알고 있느냐. 다음에 행위의 동기 문제와 관련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차이죠. 이걸 보통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 윤리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주의 윤리설 차이,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느냐.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네, 전부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택지를. 첫째, 갑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갑은 그렇던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 갑은 소크라테스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바를 욕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급함으로 인해 숙고하지 않은 것을 자제력 없는 행위의 원인으로 파악한다. 4.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제력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후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악을 반복적으로 행한다고 주장한다. 5. 갑은 참된 삶의 결여를 어떤 개별적인 것에 대한 무지를 비자발성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자, 이게 5가지의 선택지입니다. 자, 이 선택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 해설 및 배경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5번 선택지 1번, 2번, 5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과 악행의 비자발성이라는 그 생각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다. 아까 요 행복주의적 전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인간의 성향은 그렇다. 아까 말씀드렸죠. 악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건 인간의 성향이 아니다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누구나 성향상, 소위 본성상 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자, 그러므로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행일치설은 알고 있다라면 행해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행은 당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알고 있다라면 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행은 안다면 한다라는 겁니다. 안다면 한다, 반드시 한다. 이건 거의 사실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거 안다면 우리가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그걸 행하게 되어 있다. 자, 이 관점에는 소크라테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이런 요인들 있죠. 자제력 없는 현상 같은 경우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의지박약 같은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건 아예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좋고 유익한 행위의 참된 동기는 뭐겠습니까? 지식이 되겠죠.
자, 이는 곧 인간이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여 행동을 의욕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악행의 비자발성. 악행의 비자발성, 즉 인간은 의도적으로 악 그 자체를 의욕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악행은 비자발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은 뭡니까?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에 대한 무지죠. 자, 요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 1번, 2번, 5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1번, 2번, 5번 선택지 한번 봅시다. 1. 갑은 소크라테스는 그렇던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습니다. 악행의 비자발성. 악행의 비자발성. 소크라테스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바를 욕구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은 성향상 유익하고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해가 되는 것을 피하려 하죠. 절대로 욕구하지 않겠죠. 5번 볼까요? 갑은 참된 삶의 결여를 어른 개별적인 것에 대한 무지를 비자발성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무지. 악행의 비자발성이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악행을 수행하게 된 이유는 무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특히 학자가 이렇게 섞여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어쨌든 암기는 반복입니다. 암복은 반복이니까. 그래서 이거 편집을 할 때 한번 했던 거 그냥 빼버릴까 했는데 그냥 그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다시 넣었습니다. 그냥 넣고.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위로 올라가 찾기도 좀 뭐하고 그리고 계속 읽는 게 좋죠. 계속 읽으면 아무래도 머리에 많이 남으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선택지 3번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3번을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찍어도 맞출 수 있었던 식이지만 그거는 좋지 않은 거고요. 소크라테스가 다이달로스의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달로스의 사례가 뭐냐면 소크라테스 집안은 원래 간의 수공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엔 조각상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신전에다가 두고. 지금은 여러분들 조각상이 따로 이렇게 전시가 되지만 20세기 거의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조각은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조각은 다 건축물에 이렇게 됐고 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래도 지금도 가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시해 놓은 건 건축물에서 떼놓은 겁니다. 다 옛날 거들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인데 소크라테스 집안이 그런 집안이니까 사례들을 보면 조각상 사례들이 꽤 나와요. 소크라테스 보면 다이달로스가 뭐냐면 원체 이렇게 아주 신적인 조각가인데 얘가 이렇게 조각을 하면 걔가 살아 움직이는 얼마나 잘 만들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조각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건축물에다가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끈으로 이렇게 묶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우연히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연히, 소위 말해서 객관식 시험기 때 우연히 찍어서 맞출 수는 있으나 그 진리가 오래 보존되지 못합니다. 왜? 그 진리의 근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진리의 근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근거와 그 결론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자, 그건 그렇고 선택지 3번 자제력 없음의 정의와 종류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자제력 없음의 성격, 종류 아까 대충 제시문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제력 없음이란 피해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성품이에요. 피해야 할 성품으로서 자제력 없음이란 감정이 행위자가 원래 내렸던 합리적 선택. 아까 이 사람 올바른 행위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올바른 행위의 원리, 그러니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에 반하여 행위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제력 없음의 종류에는 대상과 관련해서요. 이 사람이 뭐에 지는 사람이냐면 감정에 지는 사람인데 올바른 행위의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때문에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감정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기계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기계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분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그 욕구하는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 어떤 특히나 요것과 관련된 건 보통 이 쾌락이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근데 분노는 보통 쾌락하고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분에 가까워요. 자기가 그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막 이렇게 욱하는 겁니다. 욱하는 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다네. 어쨌든 간에 이것과 여기에 지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안에서 생겨난 감정에 대해서는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아시죠?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데 감정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능력이라는 거 감정을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생겨나게 하는 거고 감정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아니면 어떤 욕구, 어떤 대상에 대한 욕구도 일어나요. 근데 그것 자체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마치 그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심처럼 도덕적 평가의 대상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태도예요. 소위 나의 그 성품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자제력 없는 사람은 여기에 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에 의해 압도되어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압도되어 버리는데, 자, 그래서 종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디에 지느냐, 어떤 대상에 지느냐에 따라 분노에 대한 자제력 없음, 욕망에 대한 자제력 없음, 이렇게 구분하고요. 자, 그러면 분노나 욕망에 지는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죠.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 지게 되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지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굉장히 성급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특히 거의 주로 요 마음 약한 사람은 보통 여기에 져요. 욕망에 져버려요. 그리고 주로 이 욱욱하는 아주 성급한 사람들이 보통 이 분노에 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7권에서 보면 자제력 없음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제시문 3번 한번 가볼까요? 제시문 3번. 자, 어른 성급함으로 인해 숙고하지 않는 것을 자제력 없는 행위의 원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자, 다음에 제시문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피해야 할 성품이 자제력 없음과 악덕인 무절제의 차이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할지한 사람의 과도한 쾌락 추구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 이 사람 그걸 올바른 행위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아니죠. 자, 즉 무절제한 사람은 쾌락의 과다한 추구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제력 없는 사람은 욕망, 분노, 마음 약함, 성급함 등의 이유로 인해 쾌락의 과도한 추구로 이끌리는 사람이지 합리적 선택에 의해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된다고 알지만 놀기 충동, 놀이 욕구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남성분들, 여러분들 아직 돈이 많지 않죠? 카드로 술집 가서 술 잔뜩 먹고 그리고 특히 후배들한테 이렇게 술 사주고 다음날 아침 되면 막 괴로워하고 그렇죠. 그럴 경우들이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올바른 행위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는 반드시 후회해요. 후회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적어도 자제력 없는 사람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개선 가능성이 있어요. 후회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이성이 알려준 올바른 이치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 여러 이유로 인해 특히나 아까 말했던 성급함이라든지 그 마음 약함 아직까지 마음이 단련이 안 된 거예요. 자, 이내 그러한 올바른 이치 혹은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위하지 못하는 사람. 요게 무절제한 사람과 합리적 자제력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다. 그러면 4번 가보시면 어른 자제력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후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악을 반복적으로 행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건 무절제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다시 가서 5번 한번 볼까요? 행위의 책임 문제.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행위의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위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원칙은 의도적 행위 혹은 자발적 행위만이 책임을 진다. 의도적 행위 혹은 자발적 행위만이 책임을 진다.
행위만이 치고 비자발적 혹은 비의도적 행위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자발적 행위고 뭐가 비자발적인 행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은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먼저 비자발적 행위의 종류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자, 비자발적 행위의 유형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유형은 강제적 행위입니다. 강제적 행위. 이때 강제적 어떤 행위가 강제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행위의 원인이 행위 주체 외부에 있어야 하고 행위 주체가 그 원인에 전혀 그 원인을 통제할 수 없어야 돼요.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을 경우.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무지로 말미암은 행위, 즉 무지가 원인이 되어 나온 행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걸 이야기할 때 좀 복잡해져요. 모든 무지로부터 나온 행위가 다 비자발적인 건 아니다. 자, 이때 무지로 말미암은 행위라고 했을 때 그 종류에는 후회와 고통을 동반하는 무지. 어떤 행위를 했고요. 그걸 무지 때문에 했는데 그 이후에 후회와 고통이 동반돼.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비자발성의 원인은 무지로부터 나온 행위의 하나의 특징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이후에 그 결과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행위자가 엄청난 후회와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 두 번째,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돼요. 무지가. 예를 들어 술 먹고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정신 나가서 뭐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무지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것의 직접적 원인은 술 마심이지. 그렇죠? 술 마심이지 술 먹고 정신 끊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무지는 그냥 부대 상황, 소위 말해서 그냥 따라온 거였습니다. 간접적으로. 자, 세 번째, 개별적인 것에 대한 무지입니다. 어떤 행위를 수행할 때 그 맥락에 포함됐거든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맥락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지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자, 이럴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후회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 그렇게 알았다라면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요게 그 비자발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지에 속하는 것들이고, 자발적 행위의 유형은 행위의 원인이 행위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 있는 행위, 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요. 다음에 분노와 욕망 때문에 일어난 행위 있죠. 자, 요게 왜 자발적이냐면 여러분들 그 탁월성, 특히 성품의 탁월성은 욕구, 감정과 행위를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올바르게 감정과 행위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욕망을 가지거나 그렇죠? 감정을 가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책임이 있어요. 탁월성을 갖추게 된 것도 자기 자신의 공로라며, 악덕이나 그리고 아니면 크게 얘기해서 탁월성을 갖추지 못한 책임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보시면 갑은 참된 삶의 결과를 어른 개별적인 것에 대한 무지를 비자발성의 원인으로 간주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플라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2002년도 문제입니다. 서양 윤리 사상은 인간 본성을 이성에 의한 사유 활동과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활동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물론 서양 윤리 사상이 전부 다 이런 건 아니죠. 전부 다 이런 건 아닌데, 자, 이러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 모두가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눴다 보기엔 좀 힘든데 하나는 이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세계. 자, 이제 누구의 용어가 하나 나왔죠? 이성에 의해 알 수 있는 세계와 감각에 의해 알 수 있는 세계. 여러분이 공부했던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 중에 이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학자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플라톤입니다. 소위 두세계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두세계의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리고 행복한 삶은 인간의 이성활동에 의해 감각적 충동이나 정념 등을 억제하고 선과 덕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합리주의 윤리설.
내지는 뭐 주지주의 윤리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제가 봐가지고는 별로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크게 가에 근거한 인간관을 받아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 쓰시오.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구만을 추구하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까? 첫째, 자신의 욕구 충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이기주의적 도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이기주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 타인의 복리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무감각한 개인을 양성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다. 설명드릴 필요 없죠. 여기에 육체적 본능과 욕구는 자기 자신의 육체적 본능과 욕구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기주의로 귀착되는 건 너무나 필연적입니다. 그죠? 둘째, 개인의 가변적 욕구 충족을 가치 판단의 근원을 보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연케 하여 사회 공통의 도덕적 가치 체계를 붕괴시킴으로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7페이지요. 1-2번 문제. 나의 경우 도덕적 가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하시오. 아까 나가 뭐였죠? 행복한 삶은 인간의 이성활동에 의해 감각적 충동이나 전념을 억제하고 성과 덕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밑줄 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 많아요. 거대. 많은데 제가 요 주장을 플라톤의 주장으로 그 영역을 줄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앞에 뭐 지성에 의해 알려줄 수 있는 세계와 감각에 의해 알려줄 수 있는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그냥 플라톤 문제로 보고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뭔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엔 플라톤 문제로 보고 플라톤이 도덕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보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관련 이론은 일단은 플라톤의 존재론 두세 개의 이론이 있죠. 그 출제 지문에 제가 그 두세 개의 이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상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요, 오직 지성에 의해서 알려지는 세계고 현상세계는 감각에 의해 알려지는 세계. 동굴의 비유에서는 동굴 입구 밑에 그걸 감각에 의해 알려지는 세계라고 불려주고 입구 넘어가면 소위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려지는 지성에 의해 알려지는 세계가 있거든요. 자, 그거고 출제의 의도는 이데아론에 근거하여 확립된 도덕적 가치의 성격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 이해하고 있느냐. 둘째, 플라톤의 객관적 절대적 윤리설의 성격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자, 도덕적 가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윤리 사상 내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윤리설을 보통 절대주의 윤리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리고 그 상대편에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 윤리설이 있습니다. 이만은 달리 이야기하면 자, 도덕적 가치를 예를 들어 고대 쾌락주의자들 에피쿠로스를 대표하는 쾌락주의자들 같은 쾌락만이 최상의 가치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 쾌락에 의해 정립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소피스트는요 그냥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 없어요. 없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요 그렇지가 않죠. 이 도덕적 가치를 영구불변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봅니다. 그죠? 영원불변하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자 이렇게 보죠. 그 이유는 뭐죠? 이게 어디에 속합니까? 이 도덕적 가치 선 이런 거 이게 전부 이데아에 속한단 말이죠. 선의 이데아. 그렇죠? 그러면 이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도덕적 가치가 가지게 됩니다. 선. 이런 거. 자, 그래서 배경지식 한번 볼까요? 이데아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그대로 도덕적 가치가 가져요. 이건 이데아에 속하는 거예요. 선의 이데아. 그것도 뭐 최상의 이데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데아란 이런 겁니다. 오직 지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참된 인식의 대상, 감각에 의해서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건 여러분, 보편적인 건 감각에 의해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변적 감각은 언제나 감각의 대상들은 전부 가변적인 대상들이에요. 가변적인 항상 변하는 것들이에요. 생멸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감각에 의해서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것도 안 돼요. 영원불멸한 것도 감각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둘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비물질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불멸하고 보편적인 완전하고 충만한 독립적 실제.
존재와 가치에 있어서 불완전한 세계인 현상 세계와 대비되는 참된 실제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의 거주자.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고, 물질적 현상 세계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물질적 현상 세계에 있는 것들은 일종의 모상들이죠. 심지어는 더 나쁜 건 그림자예요. 그렇죠? 자, 경험 대상을 그러한 것으로 있게 하는 존재 근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죠.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한가인도 있을 수 있고 김태희도 있을 수 있고. 아름답나요? 아름답죠. 아름답죠. 예, 아름답습니다. 요새 제일 아름다운 여성은 누군가요? 제일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아름다움은 뭐 평가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둥금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둥근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요, 도덕과 정치와 관련해서는요, 본입니다. 모델이 되는 것들 따라야 될 본이요, 도덕적 가치의 전형적 규범이요, 원형이요, 본이요. 자, 이게 이데아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요, 도덕적 가치는, 이게 정답 지우십시오. 예시 답안. 정답 아닙니다. 저기 정답은 객관식만 정답이 있고요. 이 서술형 문제는 정답이라 하기 좀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답안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답안을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도덕적 가치는 인식 주관 혹은 그것의 담지자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객관적 실제성을 지니며 시공간을 관통하여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보편성, 영원 불변성, 이데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다 했죠. 성격을 지닌다. 또한 그것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되는 합리적 성격을 가진다. 아까 지성에 의해서만 알려진다 그랬죠. 합리적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2009년도 1차 객관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윤리사상가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 괄호에 해당하는 것을 동굴의 비유를 나타낸 그림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조각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김태희하고 한가인은 달라요. 한가인은 점이 있지만 김태희는 점이 없어요. 점이 없고, 뭐 그렇습니다. 김태희는 시집을 안 갔지만 한가인은 시집을 갔고, 이런 나이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애기도 아닌가? 하여튼 자, 여러 면에 다르지만 그래도 저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사물일지 모르지만, 자,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어느 것도 아름다움 그 자체, 뭐인 그 자체, 뭐인 그 자체. 플라톤의 국가편에서 이데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뭐인 것들이 아니고, 뭐뭐인 것들이 아니라 뭐뭐인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그것인 것들로 만들어주는 뭐뭐인 것 그 자체. 이게 이데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체가 아니다. 그런 아름다움 자체는 따로 있으며, 무슨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것들하고 요 자체는 다른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데아요, 요거는 현상세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요 둘은 존재의 위상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들이에요. 이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있으며, 아름다운 것 A가 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은 요 대상 있잖아요. 요 개체, 이 개체에 속하는 속성이 아니에요. 이 개체에 속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개체에 속하는 속성이면 이 개체가 없어지면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그 자리에.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 존재와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와 아름다운 것들은 다른 거예요. 그냥 얘가 아름다운 것이 된 이유는 얘가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름다움 자체를 미에 뭐라 부른다? 이데아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국가편 7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 그림 있죠? 그림은 동굴의 비유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7권에 나와 있습니다.
출제 관련 이론은 그 출제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이론은 존재론입니다. 존재론과 특히나 두세 개의 이론, 이데아 이론 있죠. 이데아 이론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그 뒤에 보시면은 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뒤에 보시면은 동굴의 비유에 나타난 상징 해석인데 이게 지금 요 강의를 듣고 계신 어떤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출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셔가지고 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독일에서 나온가 봐요. 옆에 나와 있는 스펠링이 지금 좀 흐릿하네.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저는 독일어 조금 할 줄 압니다. 근데 많이 까먹었습니다. 예전에 독일 철학을 하고 싶어서 독일 철학,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바뀌잖아요. 독일 철학을 하고 싶어서 독일어를 또 열심히 공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또 대학원 들어갈 때 대학원 필수 시험 과목이 제2외국어인데 보통 다 거기다 독일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대학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독일어도 또 준비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는데 단어들은 뭐 대충 보면 이제 뭐 조금씩 알겠는데, 자, 그거 나중에 그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드리고 출제 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동굴의 비유는 물론 인식론적인 내용도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식론적인 내용도 함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문제가 이데아가 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플라톤이 설명하고자 있는 존재론적인 입장,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두세 개의 이론하고요. 거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데아 이론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서라고 배경 지식 되어 있고, 제가 7권에 동굴의 비유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플라톤이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좀 길어요. 길긴 한데, 이건 굳이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을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밑에 성분의 비유 있죠? 자, 성분의 비유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굴의 비유하고 성분의 비유가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대응을 하고, 거기에 성분의 비유 보시면 이거는 물론 인식론적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동굴의 비유는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된 거고, 성분의 비유는 보통 인식론적 차원, 그러니까 주관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인식론이나 존재론은 다 이것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은 것은 같은 것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감각적인 대상이 있다면 우리 주관에도 감각을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 있고, 이쪽에 지성적인 대상들, 뭐 이데아가 있다면 우리 주관에도, 인식 주관에도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닮은 것은 닮은 것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식론과 존재론이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성분의 비유 보시면은 일단은 두세 개의 이론이라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성분을 하나 이렇게 끊고요. 성분을 이렇게 하나 꺼놓고, 이쪽에 소위 가시적인 것들, 감각적 대상들 이렇게 이야기했죠. 소위 그 두세 개의 이론에서 어디에 속하죠? 감각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들, 여기에 속하고요. 요 성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지성에 의해 알려지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고, 자, 요걸 조금 더 세분하면 이거 동굴의 비유와도 관련되는데, 세분하면 이쪽에 막 그림자 같은 거, 그러니까 존재의 위계로 따지자면 거의 실제성을 가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림자는 실제성이 없죠. 그림자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유아들이죠. 그림자가 실제는 존재는 하는데 그 실제성인 차원에서 굉장히 낮죠. 그 옆에 이제 뭐 동실물, 모든 인공물, 이런 소위 실물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디아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추론적 사고의 결과물들이기도 합니다. 이데아라는 원리를 가지고 추론적 사고, 연역적인 방식의 추론적 사고를 통해 결론적으로 도출된 결론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있고요. 요거는 원리 그 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는 위계상 낮아요.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추론한 겁니다.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거 관련된 인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밑에 상이라든지 그 실물과 관련했을 때 인식의 이름을
상상, 짐작, 믿음, 확신 이렇게도 나누고 그쪽에는 반대쪽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건 추론적 사고, 지성에 의한 인식 뭐 이렇게 나누고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제가 참고라고 말씀드렸던 것 동굴의 비유의 그 출처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요. 출처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동굴의 비유 그림이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 문제에는 없죠. 우리 문제에는 없는데 아마 이거 잘라낸 모양인데 출제자가 그림 보시면 참고의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노안이 와서 글라히니히 에베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동굴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동굴의 비유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고 그 옆에 거 보면은 뭐 존앤 운틀리 뭐 리넨 글라이 돼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존앤은 태양입니다. 태양과 리넨 그 라인 그러니까 태양의 비유와 성분의 비유 이런 뜻입니다. 태양의 비유와 성분의 비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보시면 그리고 제일 위에 태양이 있죠. 이쪽 동굴의 비유 존네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 태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데데스 구텐이라고 되어 있죠. 조음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라는 말이고 다음에 나티올리키 딩게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딩게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자연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티올리키 그 네이처라는 말은 여러분 본질적인 이런 뜻도 있죠. 고유한 본연의 이런 뜻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유한 본질적인 아주 실제와 관련해서 딩게는 뭐 이거는 이제 것 이런 겁니다. 뭐 존재 뭐 이런 것 이런 것인데 아주 고유한 것, 본질적인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은 이걸 이데아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나무 되어 있고요. 다음에 그 강물에 비친 나무가 있죠. 그 독일어로 뭐야 이거 샤텐나툴리히딩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나툴리히딩에의 그림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비춰진 것, 그림자 뭐 이런 뜻인데 그 뒤에 보시면 마테마티슈의 게겐슈탄트 이렇게 되어 있죠. 마테마티슈는 뭐 대충 아시죠, 여러분? 뭐 독일어 몰라도 아시겠죠. 수학적인 게겐슈탄트는 대상 이런 뜻입니다. 수학적인 대상인데 이거는 원리로부터 우리가 추론해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데아, 원리가 되는 이데아로부터 추론적 사고를 통해 이끌어낸 것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데아에 속하지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그 포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포예는 독일어로 그냥 불입니다. 불인데 이게 그 옆에 보시면 그냥 존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분의 비유에는 존에가 태양은 없어요. 근데 이 동굴의 비유에서 보면 이 불에 대한 존재 위상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데아의 세계에서 태양을 흉내내고 있는 것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태양을 흉내내고 있는 것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음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인식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상 세계에 있는 것들도 인식할 때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감각 세계, 현상 세계에 있는 것 중에 태양을 흉내내고 있는 것 이렇게. 그래서 성분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존엔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 하고 있고 그 옆에 밑에 그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쿤스트리스 게겐슈탄트 이거는 인공물 이런 뜻입니다. 인공물 이런 뜻인데 원래는 동굴의 비유에서는 항아리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아리 뭐 이렇게 인형들이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게 전부 인공물인데 실제로는 아까 보셨지만 그 감각에 의해 주어지는 세계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인공물뿐만 아니라 생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성분의 비유에서 보면 그 독일어로 레벤베센 운트 게겐슈탄트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생물 레베베센은 그 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뭐 인공적인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위 실물이라고 현상세계 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그림자 있죠. 쿤스트리히 게겐슈탄트 이거는 게겐슈탄트 그러니까 그 쿤스트리히의 그림자 이런 거죠. 그 실물의 그림자 모상이죠. 그림자고 그 옆에 보면 빌데 이게 모상 이런 뜻입니다. 모상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러면 답이 나오죠. 정답은 보실까요? 이데아가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의 이데아는 어떤 겁니까? 태양하고 소위 조음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하고 그 밑에 소위 그 나튜럴리히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겐슈탄트, 나튜럴리히 딩해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유한 것, 본질적인 것라고 이야기되는 두 개가 이데라고 보시면 이데란다. 독일어를 계속 하니까 독일어가 너무 이데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만 쉬었다가